안녕하세요. 원그룹의 럭셔리 퀸 강소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인슐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슐린이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이 잠시만요. 인슐린이 크게 우리 보면은 췌장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인슐린입니다. 그림에서도 제가 이렇게 열쇠가 돼 있는 이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이제 세포에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문을 열어주면 포도당들이 그 문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액 내의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 에너지로 쓰거나 간, 근육, 지방에 저장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호르몬들은요, 장기에 보통 한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근데 인슐린은 굉장히 중요하게도 모든 조직과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인슐린의 가장 큰 임무는 혈당을 낮춘다.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유일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체중 유지 작용. 인슐린과 우리 그 체중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체중에 대해서도 또 인슐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올 텐데요. 체내에서 지방의 저장과 분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세포는 지방을 저장하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체중 증가하는 게 쉽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근육을 단단하게 한다.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인슐린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는 합성 호르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합성 호르몬에 대해서도 밑에서 나올 거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절하고 그리고 세포의 크기를 바꾸고 다른 호르몬의 생성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세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합성 대사 호르몬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포로 하여금 보다 작은 물질로 큰 물질을 만들게 하는 능력, 요게 즉 합성 대사라고 알려진 과정을 인슐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음식이 우리가 먹게 되면 소화기관 위나 이런 데서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중으로 당이 들어가면 혈당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췌장에서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뇌, 근육, 지방, 간, 신장 등이 장기로 이동을 해서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건 어떻게 될까요?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봤고요. 보시면 인슐린 하면 혈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과 우리가 뭐 이제 천천히 올리는 음식, 혈당을 이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제 아시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한번 표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하면 흰 쌀밥이죠. 빵, 떡, 면, 요런 거. 요런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음료수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음료수 단 거 엄청 많이 먹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도 이제 이 음료수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몇 번 이제 맛을 본다고 먹어봤는데 사실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너무 달고 약간 불량식품 맛?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미돼 있어서 많이 저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이런 거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설탕, 사탕, 그리고 감자. 감자는 탄수화물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감자죠. 이런 감자를 감자칩, 기름에 튀겨서 그쵸? 감자 튀김 이런 것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밥과 감자 반찬을 먹으면 혈당이 엄청나게 그냥 흰 쌀밥만 먹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기기까지 한 과자, 콘프레이크, 그 다음에 카페인, 우리 커피죠. 이 커피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별로 하고 있지 않는데 결합 카페인과 비결합 카페인으로 나뉘고 있어요. 커피는 비결합 카페인입니다. 인공 카페인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 사실은 반짝하고 사실은 졸릴 때 조금 멀쩡해져요. 그쵸? 근데 요런 커피 같은 비결합 카페인은 한 번에 다량 섭취하면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결합 카페인인데요. 요거는 천연 카페인.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지속 시간이 긴 게 결합 카페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혈관에 염증이 쉽게 발생이 되고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당을 이제 또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밥을 사실은 흰쌀밥만 먹는 분들은 요즘에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흰쌀밥에 고기 해서 그게 가장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밥에 잡곡이나 통곡류, 그러니까 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빵을 먹는 것보다 통밀빵, 그리고 채소, 해조류, 생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버섯류, 이런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이제 인슐린한테 자극이 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인슐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나 가공식품이냐 자연식품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차이에 따라 좀 틀린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 그 다음에 당지수에 따라 틀려집니다. 저는 치킨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한참 동안 옛날에 치킨을 너무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튀긴 닭다리 한 조각이 양이 작잖아요. 사실 조그만한데 칼로리가 매우 높다고 해요. 이런 튀김 한 조각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인슐린 요구량은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한 끼 식사 전체에 필요한 인슐린 요구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한 그 닭다리 한 조각에 엄청난 인슐린의 요구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튀긴 음식은 자제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지수가 높아지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산화적 손상 뭐 이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요. 혈관 망침과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찌는 이유 살찌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인슐린과 우리 이제 살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혈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이유를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쉽게 찐다? 근데 저는 많이 먹어서 살이 쪄요, 사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쉽게 찌는 분들은 섭취한 칼로리, 요게 많아서가 아니라 몸속 대사가 무너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속 대사가 원활하게 작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은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킨다.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있을 확률이 높고요. 비만인 분들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많이 먹지 않아도 제대로 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로 저장해 버린다고 해요. 이 그러니까 이제 저장된 이 체지방으로 변한 지방을 빼는 데에는 저장되기 전에 7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1시간 운동에서 뺄 수 있는 살들인데 요거를 방치하다 보면 7시간을 운동해야 빠지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WHO에서 이제 찾아봤더니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이라고 합니다. 10억이라고 발표가 나 있는 이게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발표한 게. 그래서 성인 43%가 과체중이고요. 1990년 이후 2배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만을 옛날에는 그냥 비만이라고 하긴 했는데 WHO에서 이제 이 비만을 영양실조로 분류를 하고 영양 과다 등의 따른 비만 또한 영양 불균형을 나타내는 증세다라고 해서 질병으로 분리가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청소년 비만 인구가 4배가량 상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옛날하고 틀리게 통통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잖아요. 뭐 옛날에는 한두 명 정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5명 이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봤을 때. 그래서 4배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앞에서도 그 살이 찌는 이유에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럼 이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인지, 이것은 아까 옆에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하고 이제 투쟁하는 빨간 띠를 메고 이제 들어 누워 있잖아요. 이 세포막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 세포로 포도당을 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당뇨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누워서 파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막 문을 너무 많은 포도당이 들어오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파업을 해버리는 거죠. 문을 안 열어 이제, 그리고 저렇게 이제 들어 눕게 되는 상황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 급상승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세포막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 세포로 포도당을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혈당 내 혈당 수치가 증가를 하고 오래 유지 시 당뇨가 되는 거죠. 이 당뇨는 세포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 당들이 혈당 속에서 이 혈당 속에 쌓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당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장성은 중요 성인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비이상혈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30~40%가량이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상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 우리 이제 가공식품 있잖아요. 가공식품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는요, 특정 계기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불규칙한 생활 습관, 패턴, 그 다음에 나쁜 식습관, 이런 다양한 원인이 매일매일 지속돼서 차곡차곡 쌓여서 악순환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완화하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꿔야 없어지겠죠.
자,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제 증상이 있겠죠.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체중 증가. 아까 인슐린과 체중과 요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체중 증가. 이제 지방으로 축적을 촉진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고 살을 빼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로감. 혈당이 제대로 이제 사용되지 않으면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니까 만성 피로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잦은 배고픔, 거짓 배고픔이라고 하죠.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주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밥을 먹고도 금방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허기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에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변화. 저도 이거는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피부에도 변화가 있다고 해요. 증상으로. 목, 겨드랑이 부분이 피부색이 어두워지거나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대표적인 피부 징후 중 하나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인슐린의 이제 저항성 이게 내 몸에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피부를 살펴보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 증상이 있으면 원인이 있겠죠. 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지. 비만 또 나왔네요. 비만인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 비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 부족, 우리 뭐 사실 운동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운동 부족 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 유전적 요인도 있고 호르몬 변화 이런 것도 있고요. 식습관, 안 좋은 식습관으로, 그죠? 고당분, 고지방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도 이제 저항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충분한 이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해요. 수면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하죠. 평소에 잠을 잘 안 자고 이제 이런 상태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수면 부족이 이루어지면 이 잠은 나중에 한꺼번에 잔다고 절대 이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인 기준 적절한 수면 시간이 7에서 8시간, 7에서 8시간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면이 부족하면 사실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피부나 이런 거를 잘 가꾸고 뭐 이제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잠,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이 이제 사이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 혈당 조절이 정상 사이클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요걸 두 가지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제 정상적인 사이클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을 하겠죠. 혈당이 상승을 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세포 속으로 당을 넣어주면 혈당이 하강을 하게 되죠. 이게 정상 사이클입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음식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혈당이 상승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되고, 인슐린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내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인슐린이 더욱 분비가 되고, 그 인슐린으로 인해서 허기가 지고 당을 또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음식을 또 섭취하고, 이런 이제 계속적인 나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에 대한 이 사이클, 앞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사이클인데 조금 보기 좋게 돼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올렸고요. 이 별표 친 곳은 이제 쭉 가면서 지방으로 저장을 했을 때 탄수화물을 지방 조직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왜 이제 허벅지 뒤쪽에 이제 셀룰라이트 이제 크게 이렇게 지방 조직이 커지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면 이제 비만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에너지가 이제 조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허기가 지면 배고픔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배고파지는데 이게 가짜 배고픔이 있습니다. 진짜 배고픔하고 가짜 배고픔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가짜 배고픔은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배가 계속 고프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배고픔이 심해지고 특정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아도 사실 특정 음식, 뭐 매운 음식 이런 게 땡기잖아요. 가짜 배고픔인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공허한 기분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 가짜 배고픔을 이제 조금 생각하시고 배가 고플 때 좀 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넣어봤는데요. 비만이면 인슐린, 그러니까 노란색을 한번 쭉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만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농도가 증가를 하면 고인슐린이 되니까 허기가 지고 계속 당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당뇨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인슐린 농도가 증가를 했을 때 또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HDL이 감소를 합니다. 이 HDL은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지난번 제가 콜레스테롤 그 강의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온몸에 이제 각 조직에 쓰고 남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고 혈관에 쌓여있는 플라그, 혈전 같은 거를 제거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청소차 역할을 하는 지질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렇게 혈관에서 청소차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지혈증이 오고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핑크색 이쪽을 보시면 또 한 가지가 인슐린 농도가 증가를 하면 체내 염분과 수분이 축적이 되고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고 심박수가 증가를 하고 혈관 수축 이러면서 고혈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과 인슐린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좋은 대표 영양소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많이 있었어요. 다른 것들도. 근데 5가지만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 마그네슘, 그리고 두 번째 크롬, 그리고 세 번째 오메가3, 네 번째 비타민 D, 5번째 폴리페놀, 요렇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밑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중에서 제가 인슐린에는 사실은 우리 리브굿 제품 중에 체성분 개선 포뮬러로 린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체중 관리에 지원을 해주고 신진대사 촉진을 해주고 체지방 감소를 해주는데 가장 제일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지난 콜레스테롤 그 강의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위에 5가지 중에서 뭘 할까 하다가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그네슘. 요거 어떤 리더님께서 한번 그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쳐다보면서 이게 인슐린과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풀어서 써본 건데요. 마그네슘을 2주간 섭취 시에는요, 꾸준히 섭취하시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코티솔 및 아드레날린이 줄어서 스트레스가 줄며 잠을 잘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 경련이 현저히 줄고, 근육 경련, 우리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눈꺼풀 떨림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현저히 줄고 몸이 편안해지며 에너지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마그네슘이 몸의 에너지 레벨을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문제, 고혈압, 두근거림, 부정맥 또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보시면 우리 리브굿의 마그네슘이죠. 굉장히 엄청난 제품이죠. 그래서 울트라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청난 제품인지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25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를 하고요. 천연 증전제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그의 이제 울트라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종류 중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글리시네이트와 글루코네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박대현 스폰서님께서 요 강의를 이렇게 조금씩 해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요렇게 이제 두 가지 글리시네이트와 글루코네이트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보기 드물다고 해요.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는 다른 탄산 마그네슘인가요? 요게 들어있는데 요런 우리 마그네슘처럼 100%가 들어있지 않고 40몇 프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우리 제품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킬레이트화 마그네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스폰서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한 번 더 들어봤는데요. 이 킬레이트화란 주변의 유기화합물이 무기화합물이 미네랄이죠. 이제 마그네슘도 미네랄의 한 종류이니까 요거를 집게발로 꽉 집어서 인체 내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마그네슘으로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집게발로 이렇게 꽉 잡아서 데리고 다니는 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킬레이트화된 리보그식 마그네슘은 안정화되어 있는 거고요. 높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옆에 8가지 인증이 있어요. 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고 글루텐 프리 그리고 CGMP 인증,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트 프리, 소이 프리, 그 다음에 제3자 인증, 짜고 치는 거 아니다 라는 인증이죠. 제3자가 인증을 해준, 그리고 비건 인증, 이렇게 인증을 8가지를 받고 있는 울트라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격이 8.95달러 밖에 하지 않아요. 옆에서 이제 타사 제품들을 가격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굉장한 제품인데 사실은 고퀄리티의 이 마그네슘을 우리는 8.95달러, 우리 하나로 해서 한 12,000원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먹고 있다는 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옆에 그 마그네슘 옆에 보면 이 파란 칸에 마그네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거는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통과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섭취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이나 수면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활활동이 많은 시간에 섭취하는 경우에는요,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요, 음식과 함께, 그러니까 저녁 식사할 때나, 그리고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 우리 제품 중에 D3, K2가 있잖아요. 요거랑 같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기 전에 우리 리보그새 이제 D3, K2와 마그네슘, 그 다음에 그린, 자는 동안 해독을 해줄 수 있는 그린과 이렇게 해서 3가지 제품을 섭취하고 자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이렇게 제품 리뷰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보시면 그 제품 리뷰를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수년간 앓던 이 가려움증과 피부 벗겨짐이 완화가 되고 치유가 됐다. 그리고 축구를 하는데 힘든 경기가 끝나면 허벅지 근육 경련이 많이 일어나셨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래서 매우 이제 고통스러웠는데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로는 경련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놀라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밤에 더 잘 수 있게 되었고 숙면을 취하는 거죠.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잠을 들 수 있고 깨어났을 때 더 이상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웨나 K이라는 분인데요. 10대 때부터 이분은 급성 편두통을 앓았다고 해요. 근데 매달 이제 끔찍한 두통을 겪었고 사라지려면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하십니다. 근데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이제 찾아보셨겠죠. 해보시고. 근데 침수를 받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2년 후에는 원래대로 다시 이제 두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을 마신 후 리브굿을 발견하게 되어 기뻤고 편두통 발작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죠. 마그네슘이 작은 마그네슘 한 가지가 그리고 저렴하게 우리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리브굿의 마그네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퀄리티의 제품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저는 먹고 있고요. 우리 리더님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